네, 뉴스 분석 함께 세 분 소개합니다. 김관욱 계명대 교수, 이두화 국민의힘 새시대 준비위원회 대변인, 신성범 전 국회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첫 소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된 소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를 뜨겁게 달군 이슈이기도 한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 문제로 사면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견서가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됐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여러 과에 걸쳐서 기술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님, 보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찬반 토론이 이뤄졌고 건강관료 자료가 굉장히 방대하게 첨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사면위원회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견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다른 생각들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관해서 표출이 됐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올해 초로 돌아가면 사실 이낙연 전 후보가 사면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기류가 굉장히 많았었고, 그래서 이제 후퇴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문 대통령이 사면 결정을 한 것은 근본적으로 이제 국민 정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공감대가. 그런데 이제 그거를 채우려면 사과와 반성과 사과, 뭐 이것이 전제돼야 된다는 것이 최근까지 왔던 하나의 기류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뭐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면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새로운 변수가 발생했다는 거거든요. 결정적인 건 지금 건강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어깨 통증에 뭐 네. 허리 디스크에 뭐 이런 거에다가 최근에 추가적으로 정신적인 어떤 건강 문제까지 발생이 됐고, 그 소견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그 상황까지 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에 이게 이제 사회 분열상으로까지 이어질 네. 공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지금 사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훨씬 높아요. 이제 이런 것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사면을 이제 감당을 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면에 대한 관련된 여론조사 내용을 저희가 준비를 하지 않아서 좀 유의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사면 결정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호사를 통해서 소회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신병치료에 전념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해서 주목이 되는 건 직접이라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 어떤 내용으로 나올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직접 나올 수 있는 게 31일 날 공시라 그러니까 그때 나오면서 적어도 서울구치소 나올 때 박근혜 대통령 첫 마디가 무엇일까? 네. 네. 그다음에 보니까 빠른 시일 안에 친병치료에 전념해서 그런 제가 보니까 언론 보도 6주라고 나와요. 6주. 네. 6주로 하면 한 달 반이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병원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은 2월 중순쯤 돼요. 그렇잖아요. 네. 2월 중순. 2월 중순이 굉장히 중대한 시점이에요. 그 시기 자체가. 대선 국면에서 대선에서 그렇잖아요.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 앞두고 우리가 추측해 본다면 구정 이후로 굉장히 중대한 시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이제 진짜 자연인으로서 몸도 낫고 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뭐라고 이야기할까.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뭐 뒤에 좀 나오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사면은 제가 볼 때는 의도할 건 의도하지 않아요. 의도했다고 봅니다만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분명한 거라고 보이죠. 왜?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1월 달, 5월 달, 8.15 다 지나가지고 이번에 70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만 딱 찍어서 다만 명분은 건강으로 잡았지만 제가 볼 때는 보수 진영에 던지는 어떻게 보면은 교란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까지 계산했다라고 저는 보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네.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2월 중순쯤에 기다려줘요. 저기
방금 말씀하신 뭐 보수 교란용이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 뭐 다른 의견도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요.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정치적 계산의 측면에서 해석하는 것은 좀 저는 적절하지 못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고 앵커께서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없으니 좀 주의해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지금 여론 특히나 진보 진영 쪽에서는 이 사면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것을 감안하고 사실은 사면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를 야권의 어떤 교란용 선거에 개입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다. 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그러면 지금 네. 이렇게 갑작스럽게 할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흘리고 많은 여론을 이제 뭐 수렴해보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고 예컨대 뭐 우리가 이제 올 초에 이낙연 전 후보가 이 제안을 했어요. 네. 그렇다 그러면 요번에 뭔가 뭐 이재명 후보에게 지원을 하고 싶다라고 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이 사면론을 제안을 하는 형태로 가서 돌렸을 때 가장 지원에 하는 효과가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것들을 했을 텐데 지금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고 굉장히 갑작스럽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네. 그 자체로서 사실은 최소한으로 정책 효과를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어떤 이 생각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것인데 문 대통령의 성격을 보면 굉장히 사실 원칙주의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지나치게 정적으로 계산하면 사실 오류가 발생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네. 제 말씀은 의도까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그런 분열 효과는 분명히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 아니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당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고 본다면 사전에 협의 없이 해도 충분히 나중에 되면 이재명 후보가 고마움을 알게 되는 구조로 갈 거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 그래서 민주당하고도 저는 핵심들하고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 있을 거다라고 보는 편이고 이 후보는 모르겠어요. 청와대와 이재명 후보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저는 그런 정치적 효과까지 계산해 넣은 것은 제가 볼 때는 분명해 보여요. 네. 근데 어떻게 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게 아니죠. 국면이 흘러갈 수 아니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네, 제 두 번째 말씀 발언은 한번, 먼저 말씀 김광진 드릴게요. 선생님 말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당장에 뭐 이 언론에서는 비문과 친문의 네. 온도차가 나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친문 같은 경우는 이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비문 특히나 이제 이 후보 측근에 있는 의원들은 이게 원칙에 위배된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내부적으로 일단의 이견 표출 이것이 나중에 심화가 되면 분열까지 가능할 수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 후보에게 유리하게 전개될지는 잘 네. 모르겠어요. 상대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야권의 어떤 분열 그러니까 친박계의 흐름과 그 나머지 지금의 어떤 윤석열 측근들의 어떤 생각과 그 차이의 어떤 생각이 차이가 결과적으로 이 후보에게 유리할 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겠다. 뭐 이렇게 계산해서 할지 모르겠지만 네. 사실은 그 부분도 그렇게 쉽게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부연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볼 때 이런 대목 그러니까 적어도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찌됐건 임기 안에 내지는 퇴임 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3일 할 거라는 사실은 기정사실로 알고 있으면 타이밍이 문제였다는 사실 하나. 두 번째는 적어도 이재명 후보에게는 부담을 안 주지만 이 모든 책임은 내가 여권 안에서는 내가 결정했다는 걸로 가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야권 분열이 분명하게 있다는까지도 저는 염두에 뒀다고 저는 분석을 제가 하는 거고 그러니까 책임은 내가 지고 그 효과는 이 후보가 받는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큰 부담 없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제 분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정치적 해석의 그렇죠. 영역이라서 아마 네. 두 분의 딱 입장이 한마디만 굉장히 달리는 것 말씀드릴게요. 같은데요. 지금 야권에서 줄기차게 모든 분들이 사실은 사면을 해달라고 얘기를 계속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에 사면을 하니까 또 이 얘기를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저는 사회통합적인 차원에서의 조치를 이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3일 네, 분명히 알겠습니다. 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보면 이 후보들 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패널 분들도 이렇게 서로 입장이 다릅니다.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선대위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고 가시죠. 일단 건강 먼저 회복하시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너무 앞서 나가는 것보다.
자, 계속 뭐 야권 분열, 뭐 여권에서도 지지층의 분열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선대위에서 또 대변인을 맡고 계시니까요. 뭐 이두하 전 의원님 좀 얘기 좀 들어볼까요? 예, 사실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기본적으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환영한다. 그리고 이양수 수석 대변인의 논평도 그 기조입니다. 네. 환영한다. 좀 늦었지만 좀 늦어서 아쉬운 점은 있지만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예를 들면 그 지지자들 중에서 그 야권 지지자들 중에서는 전직 대통령 2명을 같이 사면하는 게 오히려 논란이 없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갈라치기, 뭐 물타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으니까요. 네. 그냥 같이 통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 5대 원칙이 있었는데 그걸 깬 건 사실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한명숙 전 총리라든가 이런 분들을 사면하면서 이거 원칙은 다 깬 거니까 그리고 사과 반성 이거는 사면의 요건이 될 수 없으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을 고려하고 이런 점을 한다면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을 피하려면 그냥 국민 네. 대통합 차원에서 같이 했었으면 어떨까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시기적으로도 건강이 이렇게 나빠지기 전에 8.15 이럴 때도 했을 여지가 있지 않느냐인데 왜 이렇게 연말에 와서 하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제가 인용을 하자면 민변 부행장이죠. 사면에 대해서는 이제 변호사 단체에서 항상 성명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민변이나 참여연대가 다 반대를 했어요. 근데 민변 지금 부회장인 김남근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뭐 사면법이 어떻다 이런 논평을 하는 게 아니라 대선을 앞둔 정치 공략적 계산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야권에서도 이런 시각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자 이번 사면에서는요 2명의 전직 대통령 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자 친이계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전직 대통령이고 또 고령이고 평안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두 분 다 하려면 같이 해야 되는데 한 분만 한 것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결국 우리 야권의 분열을 노린 그런 정치적 술수가 숨어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정치적으로 신세를 진 사람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입니다. 그러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사면은 김경수 전 지사다. 정치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남겨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판단합니다. 네, 뭐 목소리 들었는데, 그러니까 청와대의 입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건강 상태도 좀 양호하고 수감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아서 좀 경우가 다르다 이런 입장이에요. 하지만 친이계에서는 방금 들으셨다시피 그 김경수 경남지사를 위해 남겨둔 것이다라고 굉장히 비판적인 해석을 하고 있어요, 교수님. 동의하십니까? 동의 전혀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5대 원칙을 깬 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네. 처음부터 사면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5대 원칙 안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면을 절대 요구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와서 5대 원칙 깬 것을 비판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왜 사면이 안 되느냐. 예컨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사과 반성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극명하게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뭐 사법부 정의가 무너졌다. 진실과 공정이 사라졌다. 이렇게 결과에 대한 부정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과와 반성은커녕 이런 식으로 사법부 정의가 무너졌다. 사법부가 이런 식으로 진실과 공정이 무너졌다. 직접적인 어떤 자신에 대한 판결에 대한 부정을 했거든요. 네. 이 상황이 그대로 존재하는데 아무런 입장의 변화가 없는데 지금 건강은 그대로 뭐 그렇게 수감 생활을 뭐 이루지 못할 만큼의 악화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사면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형평성을 운운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거나 아니면 사과나 반성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는 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이제 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되니까 본인도 해야 되겠다. 저는 거기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권성동 의원이 지금 김경수 의원을 네. 전 의원을 이제 뭐 생각해서 사면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남겨놨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에 어떤 일을 했었냐면 사면권을 남용을 한 적이 있어요.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김효재 정무수석, 박희태 전 국회의장 모두 다 측근들을 일괄적으로 사면을 합니다. 그때 받았던 피해가 얼마나 큰 거냐면 그 당시 후보로 나왔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주 직접적으로 반대 의사 표명을 해요.
왜냐하면 부정적 효과가 나오니까.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김경수 전 지사를 위해서 사면권을 남겨놨다. 저거는 현실적으로 전혀 작동되지 않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고, 사면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부정적으로 나올 거면 사실은 사면 반대를 하면 됩니다. 네. 말씀 중간에 뭐 피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통수권자의 어떤 그런 행위, 정치적 행위일 수도 있고 또 한 후보에 대한 그런 피해 입장일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저는 정리를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신상보 의원님도 뭐 말씀이 네네. 있으실 아니, 것 같아요. 이 부분 다시 말하면 왜 이명박 전 대통령 남겨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했는가? 쉽게 보면은 둘 다 사면하면은 비난을 여권 지지자들로부터 너무 많이 받고 일반적으로도 비난선으로 쏟아졌기 때문에 불리한 거예요. 불리했는데 언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계속 감옥에 놔둘 거냐? 아니죠.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 전에 나와 사면할 겁니다. 사면하는데 저도 그럴싸하게 들리는 이유가 보십시오. 임기 전에는 적어도 2022년 5월 10일 날 퇴임하시기 전에는 김경수 지사 문제를 전 지사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으로 사면해주고 가는 게 하고 싶을 거예요. 왜? 본인 대통령 생각도 그렇고 주변 지지자들도. 그렇다면 제가 볼 때 가능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김경수, 이명박 미안하지만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알 수 없어요. 그건 뭐 2022년 5월 달 가봐야 되니까. 하지만 저는 그 가능성 여전히 남아있다고 봐요. 네, 뭐 개인적인 의견으로 지금 다 모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나온 게 아닙니다. 전망이고 분석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 점 감안하시고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아까 뭐 사면 관련해서 아직 여론조사 준비된 판이 없다고 했지만 저희 제작진이 급하게 만들어서 또 준비를 했으니까요. 좀 봐주시고 그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 사면에 반대한다라는 이 청원이 올랐는데 3만 명 넘게 동의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사면권을 아예 폐지하자 이런 청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75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변수가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의 지지층 이탈이 될 것이다 이런 시각도 아까 분석이 있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한명숙 전 총리, 뭐 이석기 전 의원도 다 사면이 되지 않았으면 사면되거나 가석방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실, 보십니까? 민주당 쪽의 분석. 예, 이석기 전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폭력으로 그 국가를 전복하려는 내란 음모죄가 이제 적용된 사람이거든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서. 그래서 가석방이나 사면된 예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가석방을 할 때 사면은 요건이 없습니다. 뭐 사죄, 반성 이런 요건 없고요. 대통령의 요술 지팡이니까 그냥 대통령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8.15 광복절 때 특사 좀 해달라니까 7월 18일 날 박범계 장관이 8.15 특사는 없다. 물리적으로 기간이 짧고 그 가석방 그 사면 심사위원회 사람들이 다 뭐 휴가 가고 해서 모을 수가 없어서 못한다 이러셨어요. 근데 지금 어땠습니까? 일주일 안 돼서 금방 해버리시죠. 그러니까 그거는 대통령의 요술 지팡이기 때문에 의지가 있으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5대 원칙도 누가 지키라고 한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내걸 때 사면권을 투명하게 행사하겠다. 그리고 본인이 5대 원칙 얘기를 하시면서 이걸 지키겠다. 그래서 처음에 뭐 한명숙 전 총리도 복권을 못하고 전직 대통령들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지금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건강이 나쁘다 이런 이유로 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정치인에 대해서는 사면 안 하시겠다 이랬지만 뭐 지금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복권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우재창 전 의원이라든가 최민희 전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그 정치 관련 법규 위반으로 했던 분들인데 이분들 다 사면 복권 해주셨어요. 복권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보다도 지지층에서 더 반발이 나오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민변 참여연대에서 성명이 나와서 사면권 투명하게 행사하신다고 하셨는데 대통령 왜 안 하시냐? 이렇게 항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청와대 청원도 올라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김남근 민변 부회장이 정치 공학적인 계산이 있다. 대선 앞두고 이렇게 발언을 하는 거니까 지지층 이탈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성급하게 얘기는 할 수 없을 네. 것 같은데 뭐 지지층이 반발을 많이 하고 있다. 네. 5대 원칙을 깼다고 지적하는 것도 지지층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 이 사면에 대해서 누구보다 강하게 반대했던 사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일 겁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을지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제 워낙 예민한 사안이고 또 저는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여기서 생길 수 있는 후폭풍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을 대통령께서 혼자 짊어지겠다고 생각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건 약간 기술적인 측면인데 정말로 마지막 순간에 거기서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는 게 바람직할까.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네, 그러니까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 문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한다. 이런 이제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이 후보의 어떤 이 결정에 대한 전략이라고 할까요? 어떤 전략을 좀 갖고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걸로 보십니까? 저는 이 부분은 전략적인 또는 정치적 계산을 앞세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이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이 대통령의 권도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했느냐? 저는 반대가 분명히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는 데에는 가장 결정적인 거는 건강 상태인 것이고, 건강 상태가 심화됐을 때 만약에 악화가 됐다. 네. 그러면 이게 상황이 구치소 내에서 굉장히 안 좋아졌다라고 하면 사회 분열상이 거의 고착화됩니다. 네. 이거 굉장히 이거 자체가 사실 다음 정부에게도 엄청난 부담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들을 본인의 임기 내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일정 부분 다음 정부에 누가 들어설지 모르지만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고 사회 분열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원칙론적 접근에서 저는 했다라고 봐요. 지금 네. 우리가 논란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주워 담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진행이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통합적인 목적, 통합적인 조치라고 하면 통합적인 사고를 해주는 것이 좀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행보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병원에 계시는 동안은 정치인을 비롯해서 어떤 분도 만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계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애국심이 투철하신 분이고 대한민국이 빨리 정상화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하고 생각하는 지향점은 똑같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친박계 정치인들의 이런 입장을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 첫 메시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일각에서는 이 정치판에 다시 끌어들이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홍준표 의원 복귀 가능성 일축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꿈에 나온 홍준표 의원이 밝힌 내용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생각이 없다면서도 더 이상 정치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의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난 4.15 총선 42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 파급력이 크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대선을 앞두고 뭐 2월 중순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 메시지를 내놓는다면 그게 파급력이 클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대구 경북의 노년층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영향력이 있을 거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 4월 총선 앞두고 3월 달에 기존 거대 양당 중심으로 모두 힘을 합해라. 근데 결과적으로 선거에서 패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도 제가 지금 유일하게 외부와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사람은 유영하 변호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육성으로 한 번도 우리 국민들이 들어본 바도 없어요. 저도 몰라요. 유영하 변호사가 전달하는 말만 믿고 있는 건데, 다시 한번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2월 중순으로 세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적어도 그래도 저 정권 교체가 우선이니까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뭉치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그 윤석열 후보의 악연, 권성동 현재 사무총장과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네. 그런 그룹에 대한 불만으로 해서 뭐 과거에 또 악연을 말씀하실지 아니면 가만히 계실지 누가 모르게 알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근데 만약에 좀 더 주변에서 조언을 잘 한다면, 이런 친박 정치인들이 그동안에 출소하시고 나서 병원 치료를 받은 이후에 좀 접근해서 조언을 한다면 최소한 가만히 계시라고 하는 게 최고 좋은 지점 아닌가 싶어요. 네, 의견을 네. 밝혀주셨군요. 자, 그리고요, 이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어떤 거처에 머물게 될지도 굉장히 관심이 가고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기존에 있던 내곡동 사저 같은 경우에는요, 얼마 전에 경매로 넘어가서 지금 머물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 거처와 관련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어떻게 알아보고 있는지 저희가 일단 목소리를 준비했습니다.
내곡동 사저가 경매로 됐고, 그리고 뭐 경락자랑 저희랑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통령 짐도 저희가 창고에 다 보관을 시켰고, 그래서 나오셔서 거처하실 거처는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건강이 회복되면은 가족분들은 좀 빠른 시일 내에 만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계셨고. 네, 지금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도 매각이 됐었고요. 이후에 내곡동 사저를 구입했지만 이제 유죄 확정하고 추징 명령 내려지면서 이제 내곡동 사저도 경매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제 방금 전에 들으셨다시피 가족들은 좀 빠른 시일 내에 만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실제로 동생들인 뭐 박지만 회장이나 박근현 전 이사장 같은 경우에도 좀 거처들을 알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실제로 거처를 마련할 능력이 되는 사람은, 그리고 이제 명분이 있는 사람은 박지만 회장이겠죠. 이제 박지만 회장인데, 박지만 회장 측의 사람들이 이제 내곡동 사저가 추징금 때문에 경매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추징금은 완납했어요. 네. 근데 그때 그럼 경매를 좀 해주지 그랬냐. 왜냐하면 낙찰을 좀 받아가지고 해주면 어땠겠냐. 거기 짐이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짐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짐을 빼려면 또 그게 수고스럽고 또 불안정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지만 회장이 측근들한테, 저도 전해 들은 거지 뭐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네. 한 얘기가 누님이 여기 와서 한 번도 산 적이 없다, 내곡동 자택은.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냥 뭐 짐을 빼는 수고스러움이 있더라도 새로 이제 나오시면 의논해서 알아보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저기 이제 경락을 받은 사람이 쌍방울 쪽 관계자라고 해요. 근데 뭐 저쪽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관계자하고 저 쌍방울에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가 있어서 그분 저쪽에서는 얘기하기를 임대를 해줄 의향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서는 그럴 의사가 전혀 없어서 짐을 다 빼고 창고에 보관시키고 저기 들어갈 의사가 네. 없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더군다나 쌍방울은 지금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뭐 이런 거랑 또 관련 있는데 그러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제3의 거처를 뭐 박지만 회장도 알아보고 뭐 그렇게 하는 걸로 아는데, 네. 어느 쪽으로 가실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한 거 아닌가 네, 싶습니다. 개별 기업체와 관련된 내용은 아직 뭐 검찰 수사 단계에 아직 있는 걸로 예, 알고 예. 있고, 논란이 예, 있으니까. 논란이 있는 예. 것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 가겠고요. 저희 뭐 박지만 씨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동아일보 기사에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좀 다가와서 자기한테 구해달라고도 좀 하고 같이 지내자고자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전언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 앞으로 어떻게 거취를 마련하고 어떤 발언들을 하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잠시 네. 가족 문제를 말씀하시는 저것의 정치적 후과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 대목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5년 가까이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 유영하 변호사 외에는 가족도 안 만났어요. 심지어는 면회 오겠다는 사람 안 만나고 한 사람 만난 적이 없어요. 박지만 씨도 그렇고 박근혜 씨도 그래요. 그러면은 적어도 이제 이번에 낳고 나면은 가족을 만나겠다. 가족은 뭐야? 박지만 씨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근혜 씨는 아시는 대로 대통령 선거 출마할 정도로 돌출적인 행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6살 아래 동생 박지만 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 대목은 뭐냐면은 이제는 유영하 변호사 외에 바깥의 이야기를 듣고 대외 창구로 할 수 있는 네. 분이 동생 박지만 씨가 생겼다. 이것이 정치의 의미가 있다. 저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순서에서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대선판에 미칠 영향 중심으로 분석해봤습니다.